12장은 식량 생산 상시와 문자 보안의 관계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식량 생산이 이제 문자 창시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식량 생산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이 사회 발전이 문자 진화에 필수적이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대 제국의 통치에 힘이 된 문자. 그래서 19세기 저술가들은 역사를 말할 때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천의 핵심 특징으로 농업, 야금술, 복잡한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자의 발달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서 문자는 전통적으로 가장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인데 문자는 근대화된 사회에 힘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정확하고 자세하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여 무기, 세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등과 나란히 행진하면서 정복을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 대한 보고서들이 정복자들을 기다리는 기름진 땅과 그곳의 풍요로움을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원정의 동기가 되었고 그 이후 탐험가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예상해야 되는지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스페인이 잉카 제국과 싸울 때 미리 어떤 정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므로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좋은 점은 그 인류 문화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 이해하기에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발달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문자 체계의 기본 방식 이 장에서는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음소로 표시되고 중국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표 방식으로 되고 그리고 또 음절을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의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이 문자 체계라 하지 않고 일부러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는 문자 체계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되고 독립적으로 고안된 수메르인 서령 문자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자이기도 한데 순전히 자기들의 능력으로 문자를 만든 경우가 인류 역사상에 몇 번 없는데 그 중에서 독립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케이스가 이 수메르 언어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언어를 보면은 예상의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나왔고 여기 서령 문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문자들은 기호들인데 물고기나 새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물고기나 새 이런 어떤 식량과 관련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가 필요했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받는 그림의 형태였고 주로 명사나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인간의 보편적 창의성을 입증하는 문자 체계 여기에서의 내용은 마야 문자가 독특하지만 어표와 음성 체계 구성 원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문자들과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유사점이 결국 인간 창의성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게 주된 내용이고 그래서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의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보편성에 따라서 확산되어 다른 언어나 문자들이 발달이 되게 된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모든 거의 웬만한 문자는 수메르 마야 문자의 변형 또는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자 체계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들은 사회에서 문자의 유용성을 느끼느냐 혹은 문자를 사용하는 필경사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식량 생산과 관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발명품의 발달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청사진을 받고 그것을 복사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을 해서 아이디어들이 점점 확산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중간에
저희 한글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외부 한글이나 뭐 다른 언어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영향을 받고 아이디어 확산으로 고안된 문자 체계들,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여기 김성원 산유화 씨가 나오기도 하고, 뭐 수메르 문자와 이집트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난 모든 문자들도 거의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초기 문자 체계들의 한계, 여기에서는 초기 문자 체계들이 불완전하고 모호하고 복잡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나 다 이것들이 합쳐져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초기 문자는 몇 사람밖에 배우지 못했다. 예를 들면은 이 문자를 필요로 하는 필경사 정도만이 문자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쓰임 자체가 딱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필요했던 건데, 물품이라던가 일꾼에게 지급할 식량, 농산물 분배, 이러한 거의 필요에 의해서 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없었고, 그 기능도 요즘처럼 확실하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리적 생태가 인간의 발명품 전파에 미친 영향, 이런 쪽에서도 문자를 갖게 된 대다수의 이제 어떤 지역이나 사회, 이런 것들은 식량 생산이 잘 갖춰진, 그리고 식량 생산이 이렇게 발달된 지역에서 주로 발달이 될 수 있었다, 그 쓰임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이 발명품이 전파되는데도 지리와 생태가 미친 영향과 문자의 전파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 이 말은 이제 필요한 발명의 어머니라는 가설을 이제 뒤집는, 그 말을 뒤집어서 발명이 필요에 따라서 생기게 된 것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발명 기술은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발전했느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량 생산으로 정주영 생활을 하게 되고, 이래서 기술이 발전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달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생산성이 높고 면적이 넓으며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각 대륙의 면적, 인구, 그리고 어떤 확산의 난이도에 따라서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에 따라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이런 것들이 기술의 어떤 확산에도 작용을 했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포류나 배, 철제, 기계류 따위를 발명한 사람이 모두 유라시인이냐, 그리고 구텐베르크나 제임스 와트, 에디슨 같은 우리가 말하는 천재들이 다 모두 유럽인의 후손으로 어떤 인종적이나 민족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것이 발명의 영웅 이론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옳지 않다라고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필요의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 예전의 발명가들은 그것의 용도를 찾아내야만 했고, 그리고 상당 시간 이후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인 때가 더 많았다. 그래서 발명의 영웅 이론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인정받는 유명한 발명가들에게는 항상 유명한 선배가 있었고, 그 사회가 그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발명품을 개량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역사에는 어떤 기술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의 선대가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계속 발명을 할 수 있고 기술이 확대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에서 발명이 수용되는 데 어떤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서 그 발명품이 계속 쓰이기도 하고 다른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책으로는 350페이지인데요. 사회에서 발명품이 수용되는 데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첫째,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경제적 이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과 위신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청바지도 브랜드가 있게 되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득권과 양립할 가능성.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판기의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이제 두 문자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글자가 날아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방식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키보드를 이 방식으로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들에 따라서 사회에서 발명품이 수용될 수 있고 없고를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시대에 따라 변동한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시대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명 기술이 확산된 경위, 이 중에서는 혁신은 실제로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어떤 발명품들은 이제 원료를 취급하는 데서 바로 탄생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그 이후에 기술이 또 보완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발명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역사에서 지리와 확산이 담당하는 일, 결국은 지리적으로 넓고 같은 위도에 있고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을 때에 기술의 역사가 더 진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표를 보시면 도표 13-1에 각 대륙의 인구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륙의 면적, 인구, 확산의 난이도,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 등에 따라 나타난 이 같은 차이에 따라 기술 발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기술은 자가 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라시아는 처음부터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1492년에 와서는 엄청나게 앞서게 되었다. 그것은 유라시아인의 지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지리적 요건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6인인들 중에는 에디슨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많고 그보다 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됨에 따라 이것은 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